국민 앵커 백운기, 정확한 분석, 날카로운 시각. 백운기가 하면 다르다. 총선을 치르겠다는 국민의힘, 윤 대통령의 아바타로 한동훈을 택한 걸까요? 한동훈 법무장관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서울, 대구, 대전, 전국을 돌면서 지지자들과 사진 찍고 사인하고 이미 총선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쏟아내는 말은 더욱 농도가 진합니다. 여의도 사투리가 아닌 5천만 명이 쓰는 문법을 쓰겠다느니 법인카드로 샴푸 사고 초밥 사 먹은 것은 탄핵 사유가 될 것 같다느니 야당 대표에 대한 직접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제 선언만 남은 것 같은데 야당의 반격 카드는 무엇일까요? 준비는 돼 있을까요?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본색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박진영의 마키아벨리 왁자지껄 시작하겠습니다. 끝판 토론, 저는 장윤미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열심히 정어리 점프 운동 동참해 주신 덕택에 지금 구독자 수가 아주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61만 8,150분이 구독해 주시고 있는데요. 증가세가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정어리 점프 운동하고 있는데요. 정어리 때 100만, 120만 만들면 정의와 상식 바로 서는 세상 빨리 앞당길 수 있습니다. 아까 김성훈님, 정어리 때 100만 넘겨서 용산 에어싸서 쫓아버려야 속이 시원할 텐데, 글쎄요, 뭐 정어리 때 100만 넘긴다고 쫓아내고 그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깨어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상식이 없는 사람들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은주님, 스픽스 뉴스가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100만 정어리 때 모으기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운기 앵커가 진행하는 스픽스 뉴스를 조만간 반드시 기필코 기어이 보고 싶습니다. 100만 정어리를 위해 화이팅. 제가 뉴스를 진행하게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제가 뉴스 편성을 하게 된다면 국가행정전산망이 다운됐을 때 톱을 윤석열 대통령 정상회담으로 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면은 안 됩니다. 그게 방송입니까?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박민의 방송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그런 짓 하면은 나중에 혼납니다. 매를 벌고 있어요. 상식에 맞게 하세요. 상식에 맞게. 자, 오늘 네 분 패널 함께 하겠습니다. 김철근 전 국민의힘 당대표 정무실장,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민심탐방, 민심동행 창당준비위원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김장철인 오신 김에 김장철, 우리가 해남 절임배추 여러분께 선물에 가깝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주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셨어요. 지금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새우젓하고 함께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스픽스몰에서 준비한 김장 재료로 맛있는 김장 담궈서 올 겨울철 나시기 바라고요. 김철근 실장, 방어 좋아하시죠? 네, 좋아합니다. 맛있습니다. 딱 제철이죠. 고흥이 방어가 많이 나나요? 고흥보다는 제주 쪽이 많이 제주 쪽? 네, 먼 바다에서 많이 나죠. 예. 대방어가 맛있습니다. 대방어. 기름이 쫙 올라와서. 네. 오늘 저녁은 방어회로, 저도 지금 오늘 저녁에 방어회 먹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제주도 자연산 제철 방어 준비했습니다. 보기에도 참 맛있어 보이는데 지난번 여름에 민어회 여러분 폭발적으로 사랑해 주셨는데 제철 방어 우리 한번 저거 주문해서 파티 한번 할까요? 좋습니다. 콜입니다. 빠른 시일 안에 회식을 한번 잡아주시면. 그래요. 그러면 나라 이름 백성처럼 한번 마시는 거.
마음도 그런데. 저는 지금 뭐 철도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럽시다. 방어 파티 한번 하십시다. 그래야 우리 신인규 창당 준비위원장, 김철근 창당 준비위원장 일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저도 벌써 창당 준비가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김철근 실장? 12월 27일 날 하는 겁니까? 지금 1%씩 늘어나고 있는데 한 65% 됐습니다. 예. 곧 조만간 뭐 좀. 거기는 점프 운동 안 합니까? 예? 점프 운동. 점프가 지금 그 지지자들 예. 연락망 확보가 5만 명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10만은 될 것 같고요. 26일 날 예. 그 대구에서 지지자들하고 첫 만남을 합니다. 뭐 저도 가고요. 이준석 대표, 천하용인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처음으로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번 뵙고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신인규 위원장은 준비가 어디까지 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도 이제 민심동행 창준이를 연지 이제 한 3주 정도 되는데요. 이게 창당 업무를 저도 처음 해봅니다만은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다른 당들과 완전히 차별화된 당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저희 실무진들이 밤낮으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기자분들한테 들어보니까요. 그 금태섭 양양자 이런 분들의 제3당보다 예. 신인규 변호사가 추진하는 3당이 준비가 훨씬 잘 돼 있다. 아.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고생이 감사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김유정 의원. 네. 이준석 신당 배우 세력이 신인규 변호사가 추진하고 있는 신당을 칭찬한다. 이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정치적으로 이쪽에도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는 거에 대항해서 또 다른 빅 텐트를 하나 쳐보겠다. 메가 텐트를 한번 메가 텐트. 메가 빅 텐트를 한번 쳐보겠다. 예. 라는 것 같은데 신 변호사님이 거기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큰 틀에서 뜻이 같다면 굳이 뭐 따로 갈 이유는 없지 않냐 싶은데 좀 열어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신당을 하시겠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이념 혼합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극구 반대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각자가 좀 시대 정신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필요한 것이 뭐기 때문에 내가 신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저 국민들께 설명이 돼야 된다라고 우선 보고요. 지금 뭐 이준석 대표가 가장 지금 모든 키를 지금 쥐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준석 대표도 때가 되면 아마 그런 시대 정신들 좀 밝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나온다고 하면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이 가능한 저희 사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네. 민주당 지금 총선 기획단에서 네. 활동하고 계신데 이렇게 새로운 신당 움직임이 총선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하고 계시죠? 당연히 거기서도 이야기는 나오고요. 다만 이제 선거제도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확정되는 순간 논의는 더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3지대, 제3신당이 다 선거제 개편과 연동돼 있는 문제다 보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제3지대에게 유리한 비례대표제나 아니면 선거구제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기성 정치권은 더 굉장히 좀 긴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그대로 간다는 게 민주당 당론입니까? 뭐 최근에 보도를 보면 뭐 병립형으로 한다는 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는 오가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당론으로 정해진 그런 바에 대한 이해는 좀 부족하고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는 또 신 변호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한번 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뭘 네. 고민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구제라는 것이 지금의 이제 준연동형을 가만히 놔두면 이제 연동형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상 다양성을 추구하는 여러 정당들에게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양당은 적대적 공생관계 속에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합의는 빠르게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병립형, 과거 방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제도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리 제도를 나쁘게 바꾼다고 해서 제가 신당을 안 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바꾸시든 전 오직 민심만 바라보고 뚜벅뚜벅 정면 돌파하겠다.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병립형이냐 뭐 연동형이나 이러면 헷갈리니까 예. 어렵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 총선 때까지는 30명에 한해서는 연동형을 하고 17명은 병립형을 했어요. 그런 건데 지금 이대로 선거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47명 비례 전원이 연동형으로 바뀌는 거고요. 연동형을 하게 되면 거대 양당, 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내기 때문에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으면 비례 의원을 거의 배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위성 정당을 다시 만들게 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도 적어도 위성 정당 없이 제3정당, 제3지대 정당들에게 다소 유리할 수 있는 구도, 그러니까 다양성이 확보되는 선거구제가 되려면 지금 이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도 기득권을 버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국민들이 다양한 그 목소리가 국회에 수렴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 같은 분은 연동형을 그대로 하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께는 네. 이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장 변호사님 생각하시기에 내년 총선의 시대 정신은 무엇일까요? 제가 시대 정신이란 건 뭔가 이제 네거티브한 게 아니라 정말 파지티브한 거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이라는 용어에 담길지는 의문이지만 반윤이라는 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그냥 이제 체득되고 있기 때문에요. 유권자분들에게 그게 진정한 키워드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서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민주당에 표를 던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뭐 민주당이 너무너무 잘해서는 아니지만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당이 다수당을 점하는 건 최소한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정당 의석수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데도 뭐 그래도 뭐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폭정을 하는데 의석수까지 뒷받침이 되면 어디로 이 정부가 갈지 폭주할지 모르겠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갈 수밖에 없어 보인다라는 우려가 보수층한테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대정신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위기라는 이 두 글자를 빼고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은 정치의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치 위기도 있지만은 인구 위기, 경제 위기, 안보 위기 모든 게 위기이고 그 위기를 초래한 집단이 윤석열 대통령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누구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그 집단 소수들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은 더 크고 더 강합니다. 그리고 더 한 차원 높은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의 시대 정신은 다원화라는 기치 아래에 저희는 위기를 의제화하는 데에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타겟해놓고 싸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도태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유정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제 반윤이나 뭐 반사이익을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시대 가치라고 규정하기 조금 어렵다고 보고요. 그건 하나의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 같은 거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렵게 국민이 피땀 흘려서 쌓아놓은 민주주의가 MB 정권을 거치면서 아 이렇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절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2023년이 윤석열 정권에 이르러서는 이렇게까지 더 처참하게 무너지고 더 처참하게 퇴행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더 이제 절감하고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적 가치의 회복, 국격의 회복, 저는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국격 회복해야죠. 민주적 가치 회복하고 우리가 그래도 군사 독재 정권 지나고 나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민주화를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걸어왔고 이제는 뭐 선진국이다.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걱정할 줄은 몰랐는데 그렇죠? 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될 수 있구나. 꿈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대통령 뽑는 거는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서 국민들이 겪는 고초가 참 이게 정말 선거가 중요하다. 잘 뽑아야 된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는 배국민 앵커님께서 항상 그 프레지던시를 많이 강조하셨는데 저는 그게 지도자다움이고요. 대한민국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저는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은 고민을 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고민들 속에서 정치인들이 더 수준을 높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그런 프레지던시에 대한 전 국민적 이런 공론화가 더 좋은 지도자를 만드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니 프레지던시 얘기가 나와서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김철근 실장한테 시대정신 들어볼 차례인데 잠깐 좀
우리도 나갔다 옵시다. 하도 자주 나가니까.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갔다 왔어요. 하룻밤 자고 또 영국을 가. 대서양을 건너는 게 기름이 덜 듭니까? 태평양을 다시 건너는 게 기름이 덜 듭니까? 아니 어떻게 일정을 그렇게 짭니까? 그리고 또 얼마 있으면 또 네덜란드를 가. 아, 영국하고 네덜란드가 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기름 쓰고 그래도 됩니까? 지금 우리 처지가? 좀 황당합니다. 사실은 그 외교 할 수 있죠. 당연히 대통령이 중요한 그 임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를 대표해서 외국과 이제 그 외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이 과연 국격과 국익을 위해서 얼마만큼 큰 도움이 되느냐, 그다음에 그게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역대 대통령들 중에 가장 지금 비용을 많이 들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과연 얼마만큼 그 이른바 가성비라고 그러잖아요. 가성비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느냐 이런 건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이 자꾸 이제 외국을 나가면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마치 국내에 있으면 너무 막 머리가 아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외국을 자꾸 나가게 되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꼭 가봐야 될 나라들을 찾아서 가는 건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그 어떤 조롱거리 비슷하게 남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래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동선이어서 이제 보수 중앙일보였는데 한번 취재를 했더라고요. 아, 외교 프로토콜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를테면 영국 국빈 방문을 하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출발지여서는 안 된다는 게 혹시 있나를 취재했더라고요. 예. 그런 프로토콜은 없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대통령실에서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놓은 게 잠시라도 뭐 민생을 챙기러 한국에 들어온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던데요. 아니 하루 반나절 챙겨서 뭐 얼마나 챙긴다고 그런지 모르겠고요. 이렇게 전 국가 전산망이 다운됐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영국에 왜 또 같이 간 겁니까? 저는요, 이 비용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효율성의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든 이들의 꿈이 뭐 세계 일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계 일주고 대통령으로 세계를 다닌다는 것은 상당한 대접을 받는 거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나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격 때문에 대접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윤석열 대통령이 좀 착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외교라는 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해외를 많이 다니셨고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큼 비행기를 많이 타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탄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탄 것인지는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다.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대한민국의 국익이 그렇게 좋아졌다는 느낌이 잘 안 들거든요. 안보 위기, 외교 위기는 더 체감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외교 라인도 좀 반성이 필요하지 않나, 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통령은 거의 한 달에 한 번꼴로 세계 일주를 하면서 시립도 없는 망신 외교를 하는 중이고요. 2인자라고 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팔도를 유람하면서 지금 선거 전초전을 뛰고 있잖아요. 이런 마당이니까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겠습니까 지금. 파피오님, 임기내 세계 일주 마쳐야지요. 지금 국민들 눈 보기에는 부부 동반으로 세계 일주 다니는 것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 열심히 나가서 도대체 거둔 성과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좀 내놓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 돈 쓰고 다니는 것 인정해 주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호사를 누립니까? 전용기 타고 세계 각국 돌아다니는 것. 그게 고생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뭐 가까운 나라는 몰라도 먼 유럽이나 미국 갈 때 이코노미 타고 가면 그건 진짜 고생이죠. 비즈니스 정도 타야 뭐 여행을 조금 즐기고 1등석 타면 호사지요. 그건 정말 호사입니다. 저도 안 타봐서 모르니까. 그런데 호사일 겁니다. 근데 전용기는 오로지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건데 거기에 따라 붙는 사람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예산을 쓰는데 얼마 전에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그 예산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거기에 또 빠진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니면 그때마다 또 프레스 센터를 설치하는데 프레스 센터 설치 비용이 80몇 억인가 되더라고요. 그건 또 계산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좀 야당에서 정확하게 얼마나 들었고 왜 어디에 쓰였고 이런 걸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성과, 도대체 무슨 성과? 외교를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외교 지평을 넓히러 다녔다면 모르겠어요. 만난 사람만 만나요. 기시다 일본 총리 지금 7번인가 만났어요. 만나서 무슨 성과 지금 거뒀습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하게 해주고, 역사 교과서 마음대로 왜곡하게 해주고, 독도도 너네들 마음대로 떠들게 해주고, 그게 무슨 성과입니까? 그냥 퍼주는 거죠. 김유정, 우리가 돈 쓰고 다니면서 그냥 그렇게 하게 해주는 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가치 외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에이펙 갈 때도 역시나 AP통신하고 서면 인터뷰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기자 간담회도 또 다녀와서도 아마 전혀 안 할 거예요. 대국민 보고조차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영국 국빈 방문 또 이제 프랑스 가는데 출발했죠. 영국하고 텔레그래프지하고 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외신하고는 왜 이렇게 인터뷰를 해대는지. 그러면서도 에이펙에서 지금 아무 성과 없이 돌아와서 하루 쉬고 또 가는데 영국 텔레그래프지와 인터뷰하면서 역시 가치 외교를 또 설파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이펙 가가지고 미국이나 일본은 정말 오래전부터 이 정상 간의 회담을 준비하고 결국에는 실익을 닿게 하는 방향으로 외교가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선발대로 선봉대로 그냥 이렇게 깃발 들고 나섰다가 결국에는 중국하고 우리만 정상회담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한 3분 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망신스럽고 실익도 없고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이 많은 돈을 써가면서 해외를 나가는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거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비극인데요. 철저하게 조금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상당한 위기라고 보는 게, 물론 국민들도 불안해하시지만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을 봐도 저는 정말 위기라고 보는 게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지도 않고요. 뉴스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참 레임덕이 이미 시작되고 진행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언론에는 한동훈 장관 뉴스라든지 아니면 이준석 대표 뉴스로 다 뒤덮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너무 축소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레임덕을 지금 고민해야 될 시점 아니냐, 전 그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외교를 잘하면 해외 순방을 나가면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외 순방하는 비행기 뜨면 지지율은 떨어진다라는 것이 과학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 아직도 유효한 것 같고요. 지난 주말에 끝난 그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제가 한 대목을, 그 대사를 듣고 아 정말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임금이, 권력자가 두려움이 굉장히 크면 잔인해진다, 이런 대목이 있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모든 행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노동자 탄압하고 언론 탄압하고 계속해서 그게 두려움이 커서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정권 임기 이후에 두려움이 커서 지금 자기 사람 만들려고 하고, 온갖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가짜뉴스로 매도하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김미니미니님, 출근할 일 없어서 좋겠다. 그럴 거예요. 제가 참 어떤 그 자리에 계신 분을 잠깐 모셔본 적이 있는데요. 해외여행 한번 나가려면 정말 준비할 게 많고 무엇보다도 정리해 놓을 게 너무 많아요. 내부에서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기 때문에 한번 해외에 나가려면 그 비어있는 시간 동안에 처리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구나 윤 대통령 모든 짐은 여기 앞에서 멈춘다고 하니 그 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면 도대체 언제 경제는 챙기고 민생은 챙기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장모님이 87살 되신 분이에요. 광주에 사시는데. 네. 그리고 두 분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이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백운계 정치본색을 보신답니다. 87살 되신 분께서. 아, 감사하네요. 그래서 각자 방에서 따로 유튜브로 보시는데 같이 보진 않으시는군요. 예.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머니 왜 이걸 이렇게 열심히 보세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나라가 걱정돼서. 나라가 걱정돼서. 87살 잡수신 어르신께서 나라를 걱정하게 만들면 그건 나쁜 대통령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지지율은 항상 30%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얼굴로 총선 치르겠다고 했는데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접 전면에 나서면 그건 또 선거법 위반이고 탄핵 사유 되지요. 그래서 아마 그래 내 얼굴은 직접 내기는 그렇고 내 얼굴이나 다름없는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것 아닐까 싶어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요즘에 아주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얼굴에 아주 웃음을 가득 띠고 지지자들 만나서 사진 찍고 사인해 주느라고 기차 놓쳐서 3시간 미루고 이 정도인데 글쎄요. 성공할지는 한번 봅시다. 민주당이 진작 처리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시기가 지났지요. 한동훈 장관 대전에서 했던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최근에 장관님 화법이 여의도 문법과 다르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입장 있으신가요? 그런 얘기 제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의도에서 일하는 300명만 쓰는 고유의 어떤 화법이나 문법이 있다면 그건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여의도 사투리 아닌가요? 저는 나머지 5천만이 쓰는 언어를 쓰겠습니다. 총선 출마에서 아무래도 제일 관심이 가는 문제여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말씀 제가 충분히 드린 것 같고요. 여기서 뭐 제가 조금 달리 말들은 뭐가 바뀌었다 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저는 충분히 설명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 지금 작업 중이라는 거는 맞는 건가요? 저는 임명직 정무직이지만 임명직 공직자입니다. 제가 제 후임에 대한 어떤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맨 처음에 여의도 문법 관련된 발언은 준비된 발언 같아 보입니다. 기자한테 야 이거 좀 물어봐줘 라고 얘기를 했는지 아니면 평소에 생각했던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의도 사람들만 쓰면 그게 여의도 문법이냐 여의도 사투리지 나는 여의도 사투리보다는 5천만 국민이 사용하는 문법을 쓰겠다. 이게 이제 단순히 총선용이 아니고 대선용 멘트까지 준비를 해놓은 것 같은데 신은규 변호사, 저 발언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정치라는 것은 사실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부 기자들이 쓰는 것은 정치인의 언어인데 한동훈 장관은 지금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마치 윤석열 정부가 자유라는 단어를 쓰면서 권력자의 자유만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시민의 자유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도 한동훈 장관이 5천만 국민의 언어를 쓰겠다라고 한다면 아마 보편타당한 보편적인 시민의 언어를 쓰겠다라는 건데 그렇게 국무위원으로서 편향되고 공직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로 실정법 위반의 거의 교도소 저는 담벼락을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의 발언이라고 보는데 그런 언어를 쓰면서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영 아닌 분이 저렇게 5천만 국민을 들먹인다라는 것이 참 간도 크다라는 생각이 우선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공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까 임명직, 정무직 공무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한 표현이에요. 임명직이기 때문에 선출직보다 밑에 있습니다. 근데 임명직 공직자가 선출직 공직자들랑 맨날 국회 와가지고 말싸움 걸고 시비 걸고 저렇게 하는 행동들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완전히 정면으로 위반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동훈 장관은 공직자라는 것이 우리 헌법에 나오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의 주체이기 때문에 좀 서비스업을 친절하게 하시기를 저는 당부하고 싶습니다. 김유정 의원 보시기에도 정치를 이미 넘어서서 지금 진두지휘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막 싸우고 말다툼하고 이럴 때부터 이미 한동훈의 정치는 시작됐던 것 같고요. 지금 대구 가서 저런 행태 보이는 것은 하려면은 법무부 장관 사표 내고 해야죠. 이미 정치인 중에서도 큰 몫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가장 앞선 정치인 아닌가 싶고요. 지금 본인이 뭐 여의도 문법 아닌 5천만의 문법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여의도 사투리 운운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이 가장 지금 사투리를 심하게 쓰고 있거든요.
가장 정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으면서 이런 식으로 아닌 척 포장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고요. 하려면 사표 내고 제대로 정치 일선에 정직하게 나서든지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이게 중립을 견제해야 될 위치에서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 대변인처럼 굴고 이런 모습들은 결코 온당하지 않죠. 이준석 전 대표가 언론에서 거의 지금 탑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그 즈음에 한동훈을 내세워가지고 조금 견제해보려는 속셈인 것 같아요. 그러는 바람에 지금 이준석 뉴스가 조금 많이 줄긴 했죠. 그래서 아마 일정보다 예정된 일정보다 조금 당겨져서 한동훈이 좀 출연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꼼수 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법무부 장관이면 장관의 격에 맞게 행동해야 맞다고 보고 정치를 하고 싶으면 사표를 내고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우님, 공직자가 사진을 3시간씩 찍고 다닙니까? 양일용님, 한동훈이 생각하는 5점만이 쓰는 문법은 압수수색인가요? 김철근 실장, 지금 어디 수준까지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간에 이 얘기가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을 이제 예를 들면 비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바로 이제 보내려고 했다 이런 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다음 개각 명단에 지금 한동훈이 빠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일각에서 지금 얘기되는 윤석열 신당과 연결 지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신당을 추진하는 상황이 되면 한동훈이 국민의힘에 입당할 필요가 없죠. 밖에서 바로 당을 만드는 데 조력을 하고 거기서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 여권 전체가 하나로 다시 묶이는 이런 상황이 생각이 이건 제 정보이기도 하고 내피셜이기도 하고 예. 섞여 있는 건데요. 그런 지점이 좀 보이고요. 지금 한동훈 장관을 좀 먼저 투입을 해서 한번 흐름을 떠보는 겁니다. 떠보는 건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한동훈 장관의 지금 여의도 사투리 운운하는데요. 평생을 검사로 사신 분입니다. 검사는 기본적으로 과거 일을 파는 사람이에요. 미래 비전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직업으로 봤을 때는 정치에 전혀 맞지가 않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미래 비전을 밝히고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하나로 나가는 게 정치입니다. 그런데 평생을 과거에 누구 잘못만 하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무슨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 얘기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한동훈의 말은 서초동 사투리입니다. 네. 그 서초동 사투리 빨리 고치시고 정치에 들어오려면 여의도 문법을 배우세요. 여의도 문법을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시는데 여의도 문법 쓰시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 미래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초동에 계신 분들 다 과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미래 얘기한 사람 있어요? 검사가 기본적으로 다 과거 행적을 파고 잘했니 잘못했니 법에 어긋나냐 안 어긋나냐 이렇게 해서 기소하는 게 직업 아닙니까? 그 직업으로부터 벗어나야죠. 그래야 정치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로부터 신뢰 얻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한 말씀만 드리면요. 한동훈 장관이 이제 국민 5천만을 참 들먹였는데 굉장히 참 표현 자체도 어색하지만은 한동훈 장관이 누굽니까?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해가지고요. 박영수 특검팀에 박영수, 그다음에 윤석열, 그다음에 한동훈 요 세 분이 특검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그 박영수 특검 5천만 문법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분이 수산업자 뇌물 받아먹고 대장동에서 돈 받아가지고 구속돼 있는 분이에요. 거기다가 곽상도 의원도 검사 출신 마찬가지고요. 이 박영수 특검에서 활동했던 이 유유상종들이 무슨 지금 5천만 국민을 들먹이면서 여의도 사투리 운운하는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 출신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검사 출신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는 작자들한테 참 뭐라고 해줄 말이 없습니다. 해줄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까지 하고 있는데 들어볼까요? 민주당에서 검사 탄핵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검사 탄핵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누구는 대통령 탄핵도 얘기하던데요.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에 있는 주요 공직도 한 바퀴 쫙 돌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런 탄핵 남발에 관해서 언론의 질문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답을 이렇게 하시던데요.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답하시는데요. 저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언젠가는 이 질문을 그런 식으로 퉁치지 말고 제대로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고위 공직자가 공직 생활 내내 세금 빼돌려서 일제 샴푸 사고 가족이 초밥 먹고 쇠고기 먹었습니다. 그거 탄핵 사유가 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도 그 정도를 인용할 것 같아요. 자, 저런 발언을 했습니다. 장윤비 변호사 네.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부끄러움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일단 드는데요. 물론 잘못한 점이 있으면 지적받아야죠. 민주당도요. 이재명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검찰 특활비 어떻게 했습니까? 휘발돼서 못 낸다, 공개 못한다, 법원에서 쟁송을 이어가고 그러다 졌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지 않잖아요. 쓴 내역을 봤더니 소고기 사 먹고 그랬지 않습니까? 렌탈하고요. 휴대폰 비용 내고요. 떳떳합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본인이 어떻게 5천만 국민을 대변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까? 5천만 국민들한테 물어보셨어요? 대구에서 환대받았죠. 강주에서 그런 환대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할 겁니다. 홀대했으니까요.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나누고 분열의 언어만 조장하는데 미래 정치 지도자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한동훈이라는 정치인의 유통기간은요.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의 유통기간과 연동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수 있습니까? 정치적 미래의 공간이 너무나 넓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런 혐오의 발언들,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 이런 게 정치 혐오를 가져오는 것이에요. 본인을 띄우기 위해서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인, 그리고 짚어주신 대로 검찰이라는 직군을 저도 근거리에서 보면서 이거는 정치인과는 교집합이 대단히 없는 직업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몰돼 있거든요. 과거의 행적에 대해 단죄하는 업을 갖고 있다는 특성 때문입니다. 검사 탄핵? 왜 검사 탄핵 그 자체에 대한 질문은 회피합니까? 그 답변 왜 하지 않습니까? 이정석 검사 처갓댁이라는 사람이 얼굴, 이름 다 노출하고 용기 있게 제보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말 한마디 하지 못합니까? 기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죽하면은 뭐 이정섭 차장검사 검찰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기 발령시켰죠. 직무를 했죠. 전보시켰죠. 이렇게라도 해야 또 그렇게라도 움직이는데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 지지자들 또 일부 쪽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과연 저런 발언이 확장성이 있을까? 김유정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그 확장성에 대해서? 아니 우리 국민들이 바보입니까? 검사 출신 대통령은 한 명으로도 족합니다. 지금 어떻게 나라를 끌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너무 제대로 경험하고 있잖아요. 다시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 거의 아바타라고 해야 될까요? 뭐 2인자라고 해야 될까요? 오른팔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 다시 한번 선거에서 승리를 꾀한다? 어불성설이죠. 지금 한동훈 장관 얘기하는 딱 그 모습과 그 내용을 보십시오. 이거는 국민의힘 대변인이지 어떻게 법무부 장관입니까? 저 내용이, 저 말하는 태도하며. 그리고 어떻게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이렇게 단정적으로 유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대변인처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정섭 그 검사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나마 저 정도 저는 움직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는 탄핵 얘기 나오기 전에는 고발하고 이렇게 했어도 대검에서도 꿈쩍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원석 총장도 내 손이 깨끗해야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도 감찰조차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탄핵 얘기 나오고 또 증언이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와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쇼잉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아무 책임도 없고 부끄러움도 없는지 오히려 저희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저런 발언을 진중권 작가가 분석을 한 내용이 있던데 한번 들어볼 만하더군요. 들어볼까요? 일단은 이번에 출마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좀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업무 방문이잖아요. 그런데 업무와 좀 상관없는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대구 발언 같은 게 이제 주목할 만한데 대구는 6.25 때 그 점령되지 않았다. 그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예. 그분은 존경심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그 보수층이 갖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핵심이거든요. 그 이념적 정체성의 핵심인데 그 부분을 존중해 준다라는 뜻을 받았고 그걸로 보수의 적자다라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딱 두 갈래거든요. 일단 민주당 주주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일부 운동권 정치인들이 재벌 뒷돈 받을 때 나는 어떤 정권에서는 재벌과 사회적 강제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 난 재벌과 싸웠다. 그러니까 그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었던 그 도덕적 우위 이걸 갖다 완전히 그 역전시켜 버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어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격을 또 하는 거예요. 자, 그 법인카드 가져가지고 뭐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쇠고기 사 먹고 이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는 이제 탄핵 사유로 인용이 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했고 이걸 딱 보게 되면 이제 프레임이 야권의 어떤 여당에서 총선을 어떤 프레임으로 치르려고 하는지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 갈 때마다 팬덤이 형성됐거든요. 이번에 그 서초동에서 그랬죠. 예술의 전당도 그렇고 대구에서는 뭐 3시간 동안 촬영을 사진 해놓고 찍고. 대전도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대전. 그다음 내일은 또 울산이 거기서도 뭐 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 지지층들을 결집하는데 한 지역구에서의 그 행보가 아니라 일단 그 총선 기조 자체를 사실상 어떤 자리에 있건 없건 간에 사실상 선거를 그 주도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그러면 이제 김철근 실장, 진중권 씨는 선거를 주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김철근 실장 보시기에는 주도하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게 국민의 힘을 주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위기를 일단 띄워놓고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것은 아직 결정하지 않은 것 같다 이 말씀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정치는 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 뭐 비례로 출마할지 강남 아니면 뭐 대구로 출마할지는 뭐 지역구 출마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보수 핵심 세력들에게는 상당히 그 소구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민주당과 그 국회 내에서도 여러 그 싸움을 해왔고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거의 동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검사 동일체를 한동훈 장관이 얼마나 극복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입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 얼굴로 집권당은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지금 30% 내외의 지지율, 그 다음에 부정평가 60% 내외의 이 결과로는 내년 총선에 내일 당장 총선이라면 백석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한동훈 장관이 역할을 하려면 결국 외연 확장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외연 확장을 하려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성을 가져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만큼 차별성 있게 발언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있느냐. 또 지금까지 쌓아왔던 윤석열 대통령과의 검사 동일체 원칙을 얼마나 깰 수 있고 부술 수 있느냐. 이게 외연 확장의 폭을 의미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용인하겠습니까? 라고 봤을 때 보수 핵심 지지 세력들이 환호하는 것과 달리 일반 국민적 시각에서 봤을 때 한동훈 장관의 총선 영향력은 별반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직무 감찰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치 뉴스 저렇게까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데 업무 시간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 뉴스 중독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다가 업무 시간에도 기차 시간까지 미뤄가지고 사진 찍고 했잖아요. 그것도 딴짓 하고 있으니까 그 직무 감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사정보관리단 업무가 완전히 지금 개판 5분 전이고 거기다가 소송하는 것마다 다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돼. 그러니까 소 키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제밥에만 지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일 자체가 지금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분한테 그냥 직업을 대선주자보다 뭐 영화배우 하면 어떻습니까? 인기를 더 많이 먹고 살 것 같거든요. 인기 중독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좀 진로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분이 어떻게 한 법무부 장관에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업자한테 뇌물 받아먹고 대장동 딸 뇌물 챙겨줬던 박영수 특검팀에서 권력에 줄 서가지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장모 문제 장고 조작에다가 뭐 지금 양평 땅에다가 아무 소리도 못 하잖아요. 비겁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소리도 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당연히 하고 있고요. 수사 업무를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은 저런 얘기를 하면 또 다른 법률 위반의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한동훈 장관은 제가 볼 때는 정치 뉴스 중독이고 인기 중독이기 때문에 조금은 진로를 법무부 장관이란 이런 공익을 가르는 일을 하지 마시고 사적으로 연예인을 하셔서 헐리우드에 진출하시는 거를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정부에 중독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통령은 세계 여행 중독. 중독이 무서운 겁니다. 애정 결핍을 기반으로 중독이 나오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는 어려운 겁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내 투어 중독. 지금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전면에 나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천하람 위원장은요, 이준석 신당에 뜨니까 좀 초조해서 그런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어볼까요? 김기현 대표가 중진들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논개 프로젝트 같이 불출마. 네, 불출마 이거를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빵 떠올랐을 때 거기에 이제 맞불 작전 같은 걸로 뭐 준비를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떠오르는 게 사실 한동훈 장관인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조금 더 원래는 늦게 꺼내려고 했다가 요새 신당이 불도 타오르고 막 대구 경북에서 심지어는 뭐 국민의힘보다 미세하게 조금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아껴놨던 한동훈 장관 카드 사실은 조금 빨리 꺼내고 있는 거 아니냐. 김유정 의원 저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도 저희 같은 맥락이었고요. 저는 이제 그래서 한동훈 카드를 꺼내서 이제 이준석을 잠재워 보려는 그런 속셈이 너무 눈에 빤히 보여요. 그런데 한편 또 제가 보기에 또 마음 초조한 사람 한 사람 있잖아요. 원희룡 장관. 예. 그러니까 이준석이 뜨고 그거를 덮기 위해서 한동훈을 띄웠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때는 막 신났잖아요, 본인이. 메인 뉴스에 늘 중심에 한동안 장식을 하다가 지금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잖아요. 그런 지경이 되고 보니까 본인한테는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나 험지 출마하겠다. 이재명 대표랑 붙어보겠다. 지금 이렇게 나선 거잖아요.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 시효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눈물나게 고맙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을 띄워보려는 노력. 여기저기서 지금 이준석 신당에 묻혀서 혹시나 내 뉴스가 없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국민의힘 내부 혹은 반개 관계자들이 너도 나도 지금 본인을 띄우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그게 잘 될까요? 예, 원희룡 장관 얘기를 하셨으니까 처음에는 원희룡 비대위원장 얘기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금 보수 언론들도 보니까 사실 한동훈, 원희룡, 김한길, 심지어는 김종인 이런 분들을 한 분씩 이제 하루에 한 분씩 이렇게 띄우더라고 보니까요. 그 하루는 한동훈을 정치면 일면에, 그러니까 정치면 탑으로 기사를 쓰더니 다음 날은 원희룡.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다음 날은 김한길인가? 그 다음은 김종인 띄우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언론에 하루씩 띄워 보면서 분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갈지. 또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너무 빨리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얘기를 들었을 때나 그래 김기현 대표 빨리 정리해야 돼. 또 근데 반대쪽 얘기를 들으면 아니야. 좀 김기현 대표를 좀 더 가야 돼. 그래서 확고한 어떤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가동한다기보다는 지금 이렇게 저렇게 좀 띄워보면서 흐름을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아이디어로 지금 총선이 한 5개월 정도 남아있잖아요.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이 판을 완전히 뒤엎고 신당 생각까지 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는 요즘 그 대통령하고 가장 긴밀하게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다는 분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거든요. 그분 김한길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게 창당 제조기 무슨 뭐 정계 개편 뭐 기술자 뭐 이렇게 다들 느끼고 있기 때문에 못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흐름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원희룡 위원 장관,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의힘이 어수선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요한 위원장 내세웠는데 뭘 지금 특별히 해놓은 거 있느냐? 볼만한 게 별로 없지요. 인요한 위원장이 열심히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요즘에 또 좀 조용합니다. 왜 조용할까요? CBS 김규환 논설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조금 중재를 한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뭐 계속 압박했죠. 영남, 중진 그리고 대통령 측근들 불출마 이렇게 하니까 장제원 의원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관광버스 92대 동원하고 어떤 권력이 뭐 어떻게 해도 나는 맞서서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이제 당이 깨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이 중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한번 들어보시죠. 들은 얘기로는 예. 확인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예. 근데 저는 거의 90%라고 보고 있는데 예. 대통령께서 미국을 갔다가 잠깐 들어오셨잖아요. 예. 그 영국을 가기 전에 하루를 한국에 머뭅니다. 예. 그렇죠. 맞아요. 그때 그 인유한 혁신위원회하고 장제원 의원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얘기를 제가 대통령이? 들었어요. 예. 대통령이?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아마 중재를 한 거죠. 다 자제를 해라. 아하. 그리고 김기현 대표하고 17일 날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회동을 하잖아요. 오전에 만나죠. 그날 이후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험지 출마론, 중진 험진 출마론, 불출마론을 얘기 안 강하게 하죠. 공격적으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시간을 달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 얘기하면서 서로 그 부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대통령의 언급이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험지 출마론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래서 장제원 의원은 강력하게 본인이 사상에 출마할 뜻을 갖고 있는데 예.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본인의 마음은 사상 무소속 출마도 강행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하.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정치적 흐름이 어떻게 갈지 이제 두고 봐야죠. 장윤미 변호사, 김교환 기자 잘 아시죠? 네, 예, 잘 알죠. 취재 열심히 하는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보니까 뭐 검찰이라든지 정치권 취재한 것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네. 것 자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중재했을 가능성 있다고 보시나요? 저는 중재라는 건 갈등을 봉합하는 과정인데요. 대통령한테 그런 능력과 정치적 해안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하고픈 대로 전국 주도권을 가져가는데 가장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유한 혁신이 뭐 봉합한다, 김기현 대표도 만나고 뭐 대통령 중재를 받았니 아니니 이렇게 여러 썰들이 나오는데 이 혁신의 방향이 너무너무 틀렸기 때문에 결과물을 못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의 혁신의 방향은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혁신이가 왜 태동했습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했기 때문이잖아요. 대패 원인은 김기현 대표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후보 올렸다고 하니까요. 찍어내려서 아주 무모한 사면복권을 한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왜 책임은 지지 않고 권한만 행사합니까? 왜 본인의 이 패배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고 전국 주도권은 쥐려고 합니까? 반성이 있어야 성찰이 되고 성찰이 있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야 민주당도 잘할 수 있고 국민들이 결과적으로 행복해지기 때문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혁신 방향 설정이 잘못돼서 제대로 된 성과물 아쉽지만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쌍특검이거든요. 이게 지금 여야의 내부 단속을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쌍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언제든지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가 있고 본회의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받아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랬을 때 예를 들면 거부권을 행사해서 제의를 요청해서 국회로 넘어오잖아요. 넘어오면 민주당이 야 이건 기명투표를 하자 해갖고 5분의 1 이상의 연설을 받아서 기명투표 요구를 국민의힘에 했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 이거 김건희 방탄 의원이 돼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딜레마들이 있어서 지금 양쪽이 다 일치 단결하자 이런 내부 단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쌍특검의 본회의 상정 그리고 그 거부권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는 아마 국민의힘도 당 지도부를 건들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이후로 연기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 투표를 빨리 강행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른바 비명들이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 모임을 만들어서 이른바 청년들을 만나고 당내당 활동, 당내 그룹핑을 해서 향후에 어떤 정책 입장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빨리 하나로 묶여 있을 때 처리하려고 하는 이런 그게 보여요.
결국은 이제 분수령은 쌍특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국민의힘 내부 사정에 대해서 제가 보는 관점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 판은요. 국민의힘의 당권을 놓고 윤석열과 장제원이 저는 한판 붙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윤장대첩인데요. 결국에는 지금 욕망의 콩가루, 통제불능의 상태로 저는 이미 진입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그 사업을 망할 때 보면은 서로 네 책임 내 책임 하다가 서로 이제 막 비리까지 까발리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정치를 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분들은 권력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사업을 하다가 지금 사업이 망하니까 서로 니 탓 내 탓 공방하면서 각자 도생의 길로 지금 급격히 빠져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권력 사업을 누구에게 위탁했습니까? 김기현 대표 바지 사장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웃고 있는 사람은 저는 김기현 대표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단 도장 쥐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거든요. 뭐 도장 쥐고서 그 사람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보이면서 간섭할 수는 없고 몰래 해야 될 텐데 저 김기현 대표가 완전히 연락 두절하고요. 4월까지 핸드폰 꺼놓으면요. 아무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지금 가장 웃고 있을 것이고 그 뒤에선 아마 장제원 의원이 승리의 환호성을 외치고 있을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의 힘입니다. 버스의 힘. 제 두 번째 김장 연대인가요? 그렇게 되면 그러네요. 예. 예. 근데 이제 한 말씀 드리면 김기현 대표는 버틸 재간이 없어요. 이유는 뭐냐? 스스로 그 규정을 만들었잖아요. 최고위원 4명이 사퇴하면 지도부가 붕괴되는 그 규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는 지금 신인규 변호사처럼 버티려고 하겠지만 최고위원들은 대통령의 그 어떤 언질이나 이런 상황을 무시 못할 겁니다. 그럼 결국 최고위원 4명의 사퇴로 김기현 지도부는 붕괴되는 이런 상황이 올 거예요. 그거는 제가 생각이 좀 다른 게 지금 김석기 의원을 보궐선거로 또 뽑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김기현 대표가 자기 체제를 지금 구축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요. 조수진, 김병민, 장예찬 그리고 김가람 요 4명인데 저는 이분들 누구보다 기회주의로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탑4에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저는 태세 전환은 뭐 조정훈 의원 태세 바꾸는 거 보십시오. 국민의힘은 그 태세 전환은 너무 쉽고도 빠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김기현 대표 깜냥에 대통령하고 맞서 싸울 잽이 될까? 그런 배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또 한편 생각해보면 국회의원 4번이나 했는데 뭐 나이롱뽕으로 딴 거 아니니까 뭔가 또 실력은 있을 것 같기도 있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완전히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려고 한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고양이 문다는 거 아닙니까? 봐야죠. 물 것 같아요. 물었으면 좋겠지요. 저는 버스의 힘을 많이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에서는 모든 게 버스로 통하기 때문에 꽉 물었으면 좋겠어요. 아주. 장유미 변호사도 속으로 물어라 그러고 아닙니다. 뭐 물려나 이러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하는데 지렁이도 그럴진데요. 왜 꿈틀하는지 아세요? 잘 모릅니다. 덜 밟아서. 무서운 얘기. 오, 진짜.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라고 하더라고요. 얼른 방어를 좀 드려야 되겠네. 인용환 위원장이 지금 뭐 혁신안 내놓은 것은 큰 반응은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데 사람 빼내오기 이런 것도 하나 봐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을 초청해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에 뭐 정남이가 떨어졌니 어쩌니 민주당 비난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뜻을 비췄어요. 뭐 입당은 오늘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12월 첫째 주쯤 제 나름대로의 선택을 찾아서 새로운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결단을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용환 위원장이 제가 뭐 무조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오신다면 환영한다. 김유정 의원. 네. 이상민 의원이 뭐 유쾌한 결별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던데 만약에 나오는 건 좋은데 국민의힘에 입당한다면 그건 좀 유쾌한 결별이 아니라 불쾌한 처신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좀 제가 많이 실망하고 있는데요. 다 떠나서 국민의힘 혁신위에서 어떻게 희망을 봅니까? 지금 인용환 혁신위원장이 원맨쇼 하고 있는 거 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나라님이고 또 대통령과의 당청 관계를 얘기하는 것, 당과 대통령실 관계 얘기하는 것은 월권이고 이런 얘기하는 인요한 혁신위원장 그 체제를 통해서 무슨 희망을 보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하고요. 특히 이제 이분이 5번 5선인데 한 번은 자유선진당으로 당선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민주당 또 입당은 했습니다만은 뭐 보수의 DNA가 있다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런데 당 내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게 요구도 하고 비판도 하고 했으면서 어떻게 가장 더 크게 비판해야 될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을 이렇게 활짝 열어 놓으셨는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이 해왔던 얘기하고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21세기 껍빛단 리가 되시려는 건가 이런 글을 올렸던데 껍빛단 리라고 그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죠. 항일 시대에는 황국 신민, 광복 후에는 친소련파 인사, 1.45 태 이후에는 다시 친미 이런 기회주의자 의사 이인국을 다룬 그런 소설인데 이상민 의원의 경력을 보면 열린우리당에서 공천받아서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공천 떨어지니까 보수정당에서 공천받고 국회의원 되고 그 다음에 성향이 안 맞다면서 탈당해서 민주당 가고 이렇게 됐는데 뺏지다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죠. 정치를 통해서 본인이 뜻을 펼치고 그것을 또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장윤배 변호사 네. 지금 이상민 의원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국민의힘의 한 청년 정치인의 말이 와닿던데요. 이제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정치인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왜 국민의힘에 오는지 모르겠다. 달갑지 않다라는 취지입니다. 5선 의원이시고 지금 6선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할 수가 있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을 수단화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없다. 거기에 국민의힘이 길을 터주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국민들은 이걸 박수치면서 당연히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전용기 의원 껍빛단리에 비유를 했는데 이건 여담입니다만 전용기 의원이 보도자료나 이런 어떤 걸 되게 공들여서 내도 대통령이 하도 전용기로 해외를 출장을 많이 가서 본인이 묻힌다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본인이 올린 입장은 소개가 잘 돼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전달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상민 의원 저도 이제 사적으로도 말씀 많이 듣고 따뜻한 말씀도 많이 해주셔서 좋아하는 분이지만 그 정치적 행보에 최소한 박수를 쳐드리긴 어렵고 지금까지 당해한 사실 비난조의 비판들 이게 애정에 기반한 건강한 비판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본인 스스로 내신 것 같아서 참 아쉽습니다. 장윤배 변호사는 저렇게 웃기는 얘기를 진지한 표정으로 얘기하니까 근데 저는 이 슈퍼 빅텐트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전 이것이 기회주의의 만남의 광장의 다른 표현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 이상민 의원 국민의힘에 갈 수도 있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정말 권력욕에 눈이 먼 5선 정치인의 행태가 너무 추잡하다. 저 그 생각 좀 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정말 추하고요. 지금 뭐 단독 보니까 뭐 슈퍼 빅텐트 양양자원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국민의힘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냥 기회주의자들을 싹 다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문호를 더 열어가지고 아예 그냥 싹 다 기회주의자들을 모아놓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상민 의원은 그렇게 민주당 안에서 전체주의적인 성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셨던 분이거든요. 전 그걸 동의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전체주의를 피해가지고 어떻게 된 게 더 센 용산 전체주의를 찾아서 옵니까? 배지만 달아준다고. 그래서 저는 아무리 참 권력이 좋더라도 금도는 있고 선을 지켜야 되는데 좀 의정활동을 5선까지 하셨으면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더 좋지 않았을까 매우 아쉽고요. 기회주의 만남의 광장에 굳이 오신다면 이제 이상민 의원은 새로운 별명을 하나 지어드리려고 그래요. 기회주의 연어라고 고향 찾아오는 걸로 제가 연어라는 별칭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김철근 실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슈퍼 빅텐트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예. 슈퍼 빅텐트 얘기가 김기현 대표 입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예.
김기현 대표가 국민의힘의 슈퍼 빅텐트를 치겠다 이 말을 믿을 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슈퍼 빅텐트 주장을 저는 영상과 어느 정도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데 그 슈퍼 빅텐트를 하려면 결국은 윤석열발 신당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될 거라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결국 김기현 대표가 그 연장을 조금 대표직을 연장을 하게 되는데 그 연장 시기는 결국 국민의힘을 문 닫고 들어와라 뭐 이런 정도로 얘기가 좀 교감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기보다는 이른바 슈퍼 빅텐트가 된다면 아마 윤석열 신당으로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의원 입장에서도 대통령 선거 때 대결을 했던 1, 2등 정당이잖아요. 그 정당에서 바로 옮겨오는 게 정치적 부담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3의 밖에 당을 만들었을 때 거리 옮겨가는 건 지금보다는 좀 덜하겠죠. 뭐 그런 흐름들이 점점 표현되고 나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결국 쌍특검 이후에 바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져요. 특검 문제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면 짚어보도록 하지요. 아무튼 선거 앞두고 여러 가지로 변화가 무쌍한데 우리들이 이런 이슈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